네, 안녕하세요. 이관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는 고시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시원. 자, 우리가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을 계속 공부하면서 지난 편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죠. 다중이용업소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식점 등등등 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고시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이중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인데요. 오늘은 그 고시원에 대한 건축 기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심화된 그런 공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고시원을 좀 공부하기 전에 왜 고시원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고시원을 하고 또 왜 고시원으로 건축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용도가 있는데 왜 고시원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에서 방이 많아야만 수익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방수가 많아야 월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 방 사이즈에 대한 그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하게 되면 최대한 방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임대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일반적인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볼륨의 건축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방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시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주차 부분이죠. 주차가 다가구나 원룸은 세대별로 나가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는 면적별로 나가기 때문에 방수는 많이 만들고 주차 대수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볼륨이나 똑같은 땅에서 방수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시원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바로 방수에 따라서 고시원업을 하느냐 마느냐 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시원하고 관련된 많은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지 한번 좀 오늘 디테일하게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원 관련 제반 법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건축법이죠.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로 나오는 건데 이 고시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건축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지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고시인데요. 이거는 매 3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갱신을 해서 또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삭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서 다중생활 건축 기준이 매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편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중이용업소. 여기에서는 고시원과 또 특별히 매치되는 그러한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주거 지역에 고시원에 대한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자체 조례를 쭉 보시면 도시계획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고시원을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도시계획 따라서 고시원 설치 가능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원하고 제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이제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 소방법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작년에 고시원 화재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 예방 건축 기준과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이 어떻게 고시원을 규정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18일에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 11월에 종로
고시원 화재가 나면서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서울에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고시원 창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시원 건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영업했던 고시원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고시원에도 좀 지원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전국에 고시원 수가 11,892개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에 있는 게 5,840개. 즉, 전국의 고시원 수를 따져보면 그 고시원 수의 50%가 서울에 있다는 거죠. 대략 한 6,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즉, 고시원은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또 학생들이나 또 공부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계층에서 또 필요한 그런 주거 유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좀 핵심적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고시원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는 창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를 넣게 되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허가 하면서 고시원 방마다 창문을 설치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좀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하겠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고시원에 창문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는 디테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고시원 방 실면적을 전용 면적 7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2평도 안 되는 거죠. 예, 전용 면적 7제곱미터, 화장실을 포함했을 때는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라라고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이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고시원에 대한 어떤 건축 기준을 또 한번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은 법대로 가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이런 지침을 마련해 놓으면 신축되는 새로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아마 준수하라고 아마 이렇게 공고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18일에 나온 서울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하고 고시원하고는 한 건물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